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방금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공급 확대,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말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막 끝나서 김진표 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크게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가 가장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결론 난 걸 하나를 보니까 차근차근 보니까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6억 원에서 9억 원이죠? 네, 6억 원에서 9억 원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재산세 감면. 우선 그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 중위권 가격은 뭐 11억이 넘었지만은 예. 이 그 6억에서 9억 정도만 올라가도 약 한 6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60만 원래는 이제 가구? 6억 원 이하일 때는요, 정부가 0.05에서 0.35까지 0.35까지 그 세율을 좀 낮춰주는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론 난 건 6억에서 9억 사이를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0.05%만 낮추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의미는 이제 낮춘다는 데 의미가 있죠. 보통 9억에 대해서 세율이 뭐 보통 0.에서 0.6 사이니까요. 0.05% 같으면 뭐 한 몇만 원 정도 아마 혜택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원총회 중간에 어느 의원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본인은 12억 원까지 좀 올렸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집값이 많은 지역의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9억 원 가지고는 좀 만족하지 않다. 12억 원은 더 올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9억 원으로 일단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일단 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도에 1가구 1주택이 9억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9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번 4.17 총선에서 4.7 총선에서 이제 패하고 난 이후에 민심을 읽으면서 서울과 대도시해졌잖아요. 서울, 부산에. 그래서 이걸 12억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안을 놓고 이제 아직도 결론을 못 냈는데요. 이 서울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도시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걸 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재산세 기본세율 적용도 올리는 걸로 자꾸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있는 국회의원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LTV 우대 조치를 20%포인트로 확대한다. 네. 그 기존에 이건,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한 얘기였어요. 이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당연히 그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그 투기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 제3자 피해처럼 대출 규제를 받아왔어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9억 원 이하는 40% 대출이 됩니다. 40%요? 네, 9억에서 15억 사이는 30%입니다. 또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9억 이하에 대해서 지금 1가구 1주택자가 40%에서 20% 더 올려주는 안을 지금 아마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90%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90% 빚을 내게 할 수 있게 하자. 7월 1일부터 DSR이라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이 대출 비율에 대한 상환 DSR. 비율. 네, 예. DSR. 예. 이게 40%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그러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LTV를 20% 높여도 의미가 해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DSR 자체가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LTV는 론투밸류라고 해서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물건에 만약에 60% 적용하면 6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10억에 DSR 적용했을 때 40%밖에 안 돼서 4억밖에 안 되면 작은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 동시에 규제해놨다는 것을 조금 풀어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얼마나 지금 주택 구입에 나설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자기 돈으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려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TV를 20%포인트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과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돈을 그만큼 빌려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우선 그 지금 집값에 또 다시 LTV를 적용하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적어도 다음 페이가 한 30-40%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주택을 소유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렇게 정부가 그 재산세나 또는 이 LTV를 낮춰서 이 주택 구입에 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늦었습니다, 사실은. 늦었다. 네,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그전에- 오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빚내서 집 사지 마라.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올려놨다고 비판만 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근데 불과 엊그제 홍당기 부총리가 그 회의 석상에서 그랬잖아요. 집 사지 말아라고. 네. 그건 여전히 동일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벌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게 2017년도 5월 9일인데요. 지난 4월 말까지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66.1%입니다. 지난 4년간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서울은 종로구로 109%입니다. 배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제가 시계열 분석 매달 하고 있거든요. 마용성 지구 같은 경우는 92%가 넘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는 세종시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성남 수정구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네, 어떤 요인이 있었죠? 237.7% 올랐습니다. 와, 네, 거의 특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이 많은 데다가 재개발 사업지구도 많은 데다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몰려갔던 거죠.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면서 규제했다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번 정부가 이제 서서히 아는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진즉 얘기했는데 네. 귀를 막고 있다가 이제 알았습니까? 네. 그렇군요. 제가 당의 당 대표님도 그랬고 또 총님도 제가 이제 뵌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당의 방향이 네. 혼자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오늘 발표한 대책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이 LTV 우선 이렇게 올리면 네.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안 될까요?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가 한 1,700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이 지금 연말에 금리를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금리도 올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외 자금이 들어왔던 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역금리가 됐던 지역이 두 번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 번 역금리가 됐었고요.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낮았죠. 또 이번 정부에서 한 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제 LTV를 완화해서 뭐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고 변동금리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가계부담이 커진다 그러면은 결국에 깡통 전세나 또는 깡통 아파트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은행권의 부실로 돌아올 수 있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가 뭐 이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 올리기 직전에 또는 그 일부에 전에 이 역전금리가 되기 전에 아마도 이런 상품을 내놓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금통위를 마치고 네.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 네. 이런 걸 처음으로 시사했기 때문에 이 빚을 많이 내게 하는 조치가 집을 사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연 빚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은 지금 점점 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뭐 지금 연말쯤에는 올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게 민주당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10,000호를 추진하겠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마도 그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이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가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을 들였냐면요. 2017년도 11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어요. 주거복지 로드맵. 네, 그 당시에 10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중에 청년 임대 주택이 30만 실이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희망주택이 20만 가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1대 국회 직전에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게 또 10만 가구가 있어요. 그중에 청년 임대주택 5만 가구, 또 신혼부부 희망주택 5만 가구입니다. 이번에 또 1만 가구 내놨죠. 사실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그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네. 여기에 14,000가구가 3만 200가구 중에서 14,000가구가 신혼부부 희망주택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젊은 20, 30대 쪽에 아마 공을 많이 들이는 거 아닌가. 네. 이 20, 30대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정책. 네. 주거가 불안하니까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마 망각을 더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신혼부부 청년들이 제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려면 이 청약 제도를 좀 잘 그렇죠. 마련해서 무주택자가 청약을 좀 잘 받을 수 있게 청약해서 네. 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부 들어서 수십 번의 제도가 고쳐졌잖아요. 네. 오늘 뭐 청약 제도에 관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은 발표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이제 대책이 청약 제도는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이제 가점제를 할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수입니다. 이걸 이제 85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청약을 받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청약 통장 가입자 전체 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2,700만 명입니다. 그래요? 서울만 해도 약 한 611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거는 3월 말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1순위가 3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약 통장을 통해서 만약에 분양을 하면 100대 1, 200대 1은 뭐 보통이죠. 그래서 이 20대, 30대 사람들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또 무주택 기간도 짧습니다. 거기다 부양 가족도 없을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40, 50대, 50, 60대가 되게 이제 만점을 맞고 분양을 받는데 획기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신도시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 우선 분양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을 하고. 그게 그 무순위 주택에 관한 그런 건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거 말고도 지역 분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습니까? 무순위 네. 주택은 뭐냐면요. 네. 1순위가 미달되고 2순위가 미달되면 3순위는 아무나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지역에서 분양할 지역에 수 살고 있도록. 있는. 네. 그래서 이 무순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안 됐는데 해당됩니다 이제는. 거기도 이렇게 해서 재당첨. 네. 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함정인 것은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어떤 안을? 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700만 명이니까 대부분 무주택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경쟁할 때는 세대별로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네, 세대별로 가구 수가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주택의 유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택 수의 30대가 만약에 무주택 비율이 30%라면 전체를 30대에게 배정해서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40대는 40대끼리. 그러면 좀 그 20대, 30대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겠나. 네. 그래 이제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그래서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또한 이 가장 관심 많은 이 종부세. 네. 원래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당내 일부 있었고 네. 또 그러지 말고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장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확정을 짓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선은 그 종합부동산세 취지가 부자세였거든요. 1%에. 그게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출발했는데 당시에는 6억 원 이하의 가구별 합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논란이 많아서 2009년도 MB 정부 당시에 1가구 1주택은 9억 원, 2주택은 6억 원 이상의 인별 합산을 배제했죠. 인별 합산을 배제했는데 지금은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이상이고요. 2주택 이상은 이제 6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 9억 원 넘는 주택, 고가 주택이 서울의 16%나 됩니다. 16%. 네, 이걸 12억으로 올리면 한 2.6%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9억을 10억으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상위 2%만 물리자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누진세가 예전엔 0.5에서 3.0 정도였거든요. 근데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3주택은 뭐 6.0%까지니까요. 3주택은 1.2에서 6.0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택은 0.6에서 3.0까지 구간별로 누진 과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예전에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던 분이 만약에 20억 됐다면 그 9억 넘는 10억에 대해서 9억 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금이 나와서 이 세금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올해는 지난해 한 3배 정도, 뭐 2배 이상, 2.5에 3배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네.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물리자 이렇게 만약 결정이 되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2%라면 그에 따른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수시로 가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시가격을 서열 척도로 만들어야 만든 되겠죠. 다음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함정인 게 이제 12억으로 올리고, 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때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은 금년도에 70.1%고요. 토지는 지금 현재 68.4%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 올해 90%인데 90%를 곱한 걸로 세율을 정하거든요. 이거를 좀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자체를 좀 뭐 2030년도까지 할 게 아니라 한 뭐 50년도까지 늘려서 차근차근 올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여튼 종부세는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당정 회의에서 또 정부와 의견 조정하는 절차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내용이 과연 그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의견들이 또 오고 갈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김부겸 총리가 또 여당 의원 출신이니까 뭐 거의 당론 같으면 뭐 지금 이제 내년 받아준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자, 사실 논의될 것으로 생각했던 지금 임대 사업자들의 특혜 축소. 네. 이게 이제 임대주택 공급에 많이 기여한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과 임대 사업자들이 너무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반론. 어떻게 이 결론을 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 정부가 그 취임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어요. 2017년 취임하자마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내놨냐면 이제 그 임대주택을 내놓으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또 이거를 양성화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4월 말까지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면 모든 세금이 면제될 정도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되고요, 재산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가 지난해 그 7월 10일 날, 2020년 7월 10일 날 이걸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거의 축소시키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4년, 8년 임대해 놓은 것 중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매도할 수 있게 해놨는데 6개월 내에 매도하는 걸로 아마 국토교통부가 아마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다 네, 팔아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팔 문제가 수 있는 그 기간에 임차인이 들어 있습니다. 임차인들. 네, 네. 빈 집이란 몰라도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면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매도에도 매수자가 사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임대가 있는 경우는 잘 사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 정부가 이게 신뢰를 저버리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 2009년도 1월 달에요.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 정도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당시에 MB 정부가 2월 12일 날 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면서 사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산한 거죠. 그렇죠. 이게 2012년도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또 한 번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주택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제 처음에는 양성화 시키다가 지금은 이제 그 임대주택 사업자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되면은 결국에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생각했던 그 제도를 없앰으로써 집을 많이 팔게 만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는 정책의 의도가 문제는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근데 집을 살 능력이 있어야지요.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집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에게 집을 팔게 하는 건 좋지만 언제는 양성화시키고 언제는 이제 와서는 이걸 또 손바닥 그러니까 뒤집지 어떤 않냐. 임대 사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년에 자기가 월세 수입이 연간 4,500~600만 원인데 내는 종부세가 4,800만 원이다. 정부 말 듣고 그대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왜 내가 투기꾼이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집을 팔게 한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모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좀 합리적으로 정부가 내놨던 정책을 바로 바꿀 게 아니라 또 임대 사업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에게 또 소득세를 매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 사업자, 이 다주택자가 투기 원사이고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주범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민들은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분들이 가고 있는 게 대부분 아파트는 또 아니지 대부분 않습니다. 비아파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퇴직자들이 내 집 하나 갖고 있으면서 월세 50만 원, 100만 원 받으려고 오피스텔을 산 경우가 있어요. 그 오피스텔이 그렇죠. 주거용이나 일가구 주택돼서 재산세, 종부세 전부 다 중과세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예. 지금 강남이나 일본 주요 지역에서 그 오피스텔을 팔려고 내놨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3분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비아파트 부분이잖아요, 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비아파트 부분은 또 역시 또 정부가 이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또는 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마 된소리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생 월급을 받아서 노후 소득을 위해서 월세 좀 받겠다고 오피스텔 하나 샀다가 지금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사례가 많군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오면 과연 그런 분들은 전월세를 원하잖아요? 네. 다가구 다주택에 사시는 네. 분들은? 근데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가 그런 걸 못 팔게 되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많으니까. 그럼 결국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매매 시장도 불안해집니다. 통상 그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는 200만 원 넘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2025-6년도까지 정부가 김변비 장관 당시에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 또 변창흠 장관이 내놓은 83만 6천 호, 거기에 서울에 32만 3천 호가 2025-6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면 마음대로 임대료를 못 올릴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강북 재개발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를 바꿨잖아요. 주거정비 지수제 같은 걸 네. 이제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늘어 전월세 시장을 조금 부추기는 뭐 그런 부작용 어떻습니까? 아마도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예. 전체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되어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2015년도에 용적률도 3분의 2 이상 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60가구 이상이 노후 불량 되면 재개발할 수 있었는데 용적률까지 올려버리는 바람에 옆집이 5층을 지면 5가구가 더 노후 불량돼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 당시에 해지됐던 재개발 사업지구나 재건축 사업지구, 정비 사업지가 316곳입니다. 316곳. 네, 그 중에 네. 170곳이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가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네. 여기에 뭐 사업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저밀도 지구도 7층 이하를 뭐 높이도 완화하고. 서울시는 일단 하여간 뭐 정비 사업을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주 대책. 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주할 곳이 없는데 아마도 이건 뭐 시작하는 관계에서 시차를 두고 조율하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냥 사업을 우후죽순식으로 1억을 내주면 서울 시내 전월세 가격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구별로 코트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기 조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기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전월세 시장을 좀 들썩이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번 민주당이 오늘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 뭔가 정부도 이사 공급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좀 안정될 거라고 보는데 오늘 한국감정에서 발표된 걸 보니까요. 여전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선에 있어요. 네. 안정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그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은요, 21,7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반토막 났습니다. 반절밖에 안 되는군요. 근데 이 물량이 빨리 서둘러서 주택 공급하지 않으면 내년엔 17,000가구 정도 또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네. 근데 이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4년 동안에 평균 66.1%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전세 가격은 24%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안 사고 대기 수요로 남으면 됩니다. 근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장 들어갈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밀려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선 그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면 아파트 가격이 불안해지듯이 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 생각했지 입주 물량을 늘리는 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금년도에도 적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들이 통계를 아는 사람들은 금년도 하반기에도 사전 분양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들어갈 물량이 없고 살 집이 없다면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줄었는데 그래도 거래되는 것은 거의 뭐 신고가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취임한 이후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안 되고 매물은 잠적하고 그런 현상이고요.
또 이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 지역이 꽤 많거든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들어가면서 가격 올라가는,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규제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기대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거래세나 양도세 문제인데 네. 양도세가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논의를 한 것 같아요. 1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한도가 지금 9억 원이죠? 비과세 한도가 9억 원이죠. 네, 그거를 12억 원으로 올리자 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대로 논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 9억에서 10억으로 올리자. 이게 좀 필요합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 우선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9억이었기 때문에 9억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2억으로 올라간다면 10억으로 올릴 필요는 있어요. 이미 서울의 중위권 평균 가격 아파트 가격이 11억이 넘었습니다. 11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매각한다면 현재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도 나머지 세율을 냅니다. 근데 이 그 비과세 요건을 그냥 줄 게 아니라 지금 당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40%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근데 그거는 장기 보유를 좀 유도하기 위한 거였는데 네. 그거를 감면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장기 보유하지 말고 샀다 팔았다 단기 보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과세 요건이 9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0% 내리면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런 대책을 생각하죠? 아직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아, 결론을 못 냈어요? 네, 네. 장기 보유하는 게 훨씬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장기 보유하지 말고 안 되겠다. 감면 한도를 더 네. 줄인다는 것은 언뜻 보기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로 낮춰서 좀 집을 팔게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주장이 많았어요. 예, 전문가들도 많고 뭐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끌어올리고 투기꾼의 투기 수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론과는 배치돼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한테 왜 혜택을 주느냐. 네. 근데 그게 없이는 물건이 나오질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선은 그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 같으면요. 규모에 관계없이 3주택 같으면은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차액의 75%가 세금입니다. 가산세 10%가 더 붙어서 75%. 지방세를 합치면 82.5%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의 차익이 생겼다면 8억 2,500만 원 세금입니다. 그거를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하러 가는 거예요. 증여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소득이 있거나 견딜만 하면 또 임대 수익이 있으면 그냥 그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정권이 유지돼도 또 바뀌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당히 아마 충격이 클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웬만하면 이미 5월 말 전에 집을 팔았어야 돼요. 몸집을 5월 줄였어야 말에 되는데 이제 늦었죠. 이 잔금기일이니까요. 잔금기일이나 또는 뭐 등기기일 중에 빠른 날짜를 치거든요. 근데 이미 며칠 남지 며칠밖에 않아서 안 남았죠. 이미 다주택자들은 아마 그 흔히 말하는 버티기 작전으로 가지 않겠나. 네, 버티기 작전으로 가는 거죠. 혹시 뭐가 바뀌면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좀 많습니다만 시청자 오신 거 하나 온 거 좀 네. 말씀드리면 내 집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즐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인구 감소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또는 임대사업자 하라고 할 때는 언제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와서 적폐로 몰아가느냐. 네, 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요. 충격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6군데 발표됐죠. 좀 더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다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는 그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의 50%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까지.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아마 40%까지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 같은데, 제가 정부에 지금 의견을 내면,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5년, 10년 후. 네, 5년 임대 후 분양주택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이 많아요. 이 서초구에도 있고 뭐 판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살게 되면 분양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복수로 한 가격에 산술평균 가격으로 이제 분양하게 돼 있고요.
5년 임대주택은 분양 원가에다가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가하는 가격으로 분양하는데 이게 꼭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주택은 그냥 임대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 뭐 5년, 10년, 20년 계속 살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해서 갈 때 이 임대주택을 거쳐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돼야 돼요. 이걸 분양해버리니까 점점 임대주택 수도 줄잖아요, 이게. 그래서 분양형 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주택은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돼요. 분양받는 사람은 좋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주택은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네. 부동산 대책에 관한 또 댓글 하나를 첨언하자면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버티기에 대한 그 의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안정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가장 충격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고요. 양도세 중과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시킨 건 좋은데 아예 그냥 봉쇄해 버리지 막아버리는 거. 네. 정부가 이 세 가지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